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 언론 10주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장의 윤리 경영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 마무리하고 10장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면요. 자, 윤리적 사고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자, 윤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진 않습니다. 윤리 문제의 본질을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행동이 가장 윤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윤리 사고의 세 가지 유형이 중요하죠. 방법은 실용주의, 그 다음에 권리, 정의.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 요인이 뭡니까? 자, 실용주의니까 당연히 비용 대비 이익이 발생될 때 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겠죠. 예,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따질 거고요. 권리는 자, 인간이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위배되는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내세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공정성이죠. 공정성. 공정한 이익과 비용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한 분배, 이 공정성에 대한 불일치가 있을 때 윤리적으로 어긋났다라고 판단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각각 하나씩 보면요. 네. 자, 그래서 실용주의. 자, 실용주의는 실용성 차원이라 했습니다. 자, 실용성,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무엇인가를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부분에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죠. 한 기업이 현대식 시설을 갖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윤리적인 문제는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그 기업체의 어떤 상호 이익적인 부분은 당연히 옮기는 쪽이 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기타 그 이익이라는 부분이 단지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인지 아니면 기타 뭡니까? 여기 보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심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 비용과 이익의 개념에는 자, 그러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측면이나 그 지역의 어떤 낙후성이나 또 인간적이면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이동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뭐죠? 불안 요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부분에서 다 이익인가? 이걸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 실용성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용성 차원에서 윤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전에 다른 혜택과 손실의 비교가 우선되어야 한다 했는데 실용주의 사고라고 부른다. 기업의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상호 비교하기 때문에 비용이익 분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 사고의 주된 단점은 어느 게 비용이고 어느 게 이익인지 정확히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어떻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면 그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적인 비용적인 부분은 뭐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측정이 곤란할 때도 있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나 심리적 만족이나 생명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이 더 직원들에게 많이 이익이 된다면 회사 측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실용성에 따른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입니다. 권리. 자, 인간이 기본 권리가 있죠. 이 기본 존중에 대한 권리인데 개인, 집단, 당연한 요구로 생존, 자유 선택의 어떤 권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폐기물에 대한 어떤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하는 이런 행위는 당연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여성적인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권리에 기초한 윤리적 사고의 가장 큰 한계는 권리 내용이 서로 상충될 때 이들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조원의 공급행령을 이제 누가 했습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 유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도 없이 전 직원들의 어떤 그 인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공급행령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공급행령 행방을 조사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누가 공급을 행령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자유, 사생활, 성장, 존엄성에 대한 기본 권리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을 둔 윤리적 사고는 윤리적 행동을 선택하는 중요한 공통 기준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모녀와 딸 두 딸을 살해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PC방에서 자기 말을 무시하고 뭐 아이디를 바꾼 그 여성을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그죠?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로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또 말하는 또 그런 의견에 지지하는 측도 있을 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인권이 중요하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놈은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얼굴도 다 공개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백히 의견이 딱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싸울 일도 많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공정한 분배. 자, 그래서 윤리적 사고의 세 번째 정의는 공정성, 그죠?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게 어떤 걸 평등한 기회 법칙을 제공하지만 이 평등하게 갖추어져서 어떤 그 배분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똑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회의 이익과 부담을 더 공평하게 분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윤리적 판단에서 정의적 사고가 갖는 한계는 실용주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공정성에도 그죠? 행동에 수반되는 이익과 비용 모두 규명하는 작업은 역시 매우 힘들다. 그래서 공정하게 뭔가를 분배하고 평등 기회 법칙을 제공하기 또 어렵다라는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간의 정의적 차원의 윤리적 기준이 일치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인 어긋남을 문제로 삼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롭고 그 다음에 정의 차원 또 뭐였습니까? 앞서 실용주의 또 뭡니까? 권리, 권리 원칙.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권리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권리, 실용주의, 정의. 자, 윤리적 사고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쓰시오라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다음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기술하시오 했을 때 또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업 윤리의 제고 방안에서 자, 기업 내의 윤리 기업 경영을 잘하려면 결국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경영자의 의지입니다. 최고 경영자 윗물이 말할까야 아랫물이 말듯이 최고 경영자의 윤리적 의식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많이 봤습니다. 기업 컨설팅 하면서. 그래서 위에 있는 상사들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사들의 어떤 임원들의 그 기본 소양이 어떠냐에 따라 그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분을 만나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땡땡 회사가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합니다. 또 이 동영상에도 온라인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땡땡 회사가 있는데 정말 그 회사 사장님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많이 힘들어서 본인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업에 취업을 했다 해서 지금은 원전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월성 원전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 속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채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공무원, 그죠? 공기업에 들어가서 월급 연봉도 세고 좋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이야기한 게 그 회사의 CEO였어요. CEO. 그 CEO가 마인드가 아주 괴팍하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그 갑질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사장이 맞나, 법인 회사가 맞나, 개인 회사 차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도덕성 좀 중요합니다. 회사 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기업 윤리, 도덕성 이야기하고 사회적 책임 이야기해도 아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자, 윤리적 사고는 한 기업의 윤리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경영자의 도덕성, 경영 철학, 윤리적 사고. 자, 말을 건네보면 압니다. 말을 건네보면 그 말 속에 이 내용의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만 번지르하고 나중에 행동을 따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 기업 문화입니다. 자, 일단 최고 경영자가 윤리적 가치관이 올바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직원들의 윤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당장에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해서 좀 더 순이익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을 택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큰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힘들다고 해서 변수를 많이 쓰거나 그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거짓과 진실은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디까지나 지금 윤리적인 행동을 바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당장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길을 택하는 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길이 옳았다. 그 방법이 참 괜찮았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것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조직의 평가 시스템, 보상 시스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공정하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이익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배분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요. 종업원의 윤리적 제고입니다. 종업원의 윤리 의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높았다가 점점점 조직 내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면서 따라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경우,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사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활용하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무감각해지고 내 것인지 회사 물건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선이 좀 분명하게 그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 회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월급 외의 이익을 회사 간부들 몰래 주변 직원들 몰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옷을 벗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종업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외관계는 기업의 신뢰성과 사회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외적인 윤리성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기업이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은행부터 시작해서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침이나 규제나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안 지킨다 직원들이 그러면 그게 소문 나가지고 이렇게 다 들리거든요. 아, 저 회사는 원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해관계자들끼리. 결국은 그 기업의 이미지가 결국 실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양유업의 그 갑질에 각 대리점의 사재기 우유를 막 강매를 시키고 그죠? 팔리지 않을 때는 무조건 그 분량만큼 네가 갖다 버리든 어떻게 되든 간에 대리점의 어떤 그 유지를 하려면 이 정도의 우유량을 당신이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갑질을 했는데 그 행동이 이제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유튜브에 다 나올 겁니다. 엄청 녹음된 거. 그런 행동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의 윗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얼마나 해이해지고 나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이미 흐리다면 윗물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윤리의식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간혹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거짓말을 많이 했던 걸 보다 보니까 자녀들도 스승없이 아이들과의 어떤 말 속에서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부모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으로 생각하고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자녀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짓말이 나중에 크게 부각되어서 나중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윤리 현장 및 기업 윤리 강령의 재생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윤리 현장 자체가 바로 이제 문서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포함한 기업 윤리의 기본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하고 안 만들어 놓은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실제적인 기업이 사내 문화적 어떤 가치 또는 고객, 주주, 임원,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계 설정을 규정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 강령입니다. 이걸 좀 세분화시킨 겁니다. 윤리 현장에 대한 어떤 좀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10장에 목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강령, 기업 윤리의 헌장이 있고 UND의 강령은 말 그대로 실천 사항에 해당됩니다. 기업 행위, 경쟁 행위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가치 체계.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두루뭉실하고 좀 애매한 좀 좋은 미사역으로 되어 있는 말이라면 그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실천력을 띠는 성향이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 내용에 관한 내용인지 수시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하는데 윤리 현장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문서로 만든 것이라면 윤리 강령은 말 그대로 경영 행위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가치체계 윤리 원칙에서 적용하는 것. 좀 더 문서 자체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이라 윤리 현장보다도 구체적인 표현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윤리 강령에 관련돼서 보면 자, 기본 정신이 뭐냐? 선한 기업, 가치 창조, 기업 심의 이런 걸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는 어떻게 하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성실과 심의, 만족을 주고 종업원에게는 기업과 정책 자산, 기업의 자산, 그다음에 종업원의 권리, 의무가 있고 주주에게는 정당한 투자 수익에 대한 보호와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누고 지역사회에서는 공생을 하고 상호죠.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의식을 다하고 경쟁자에 공정한 대우를 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고 임원들에게서는 개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부의 법규를 잘 준수하고 정치는 정치 불간성, 정경 유치를 하지 않는 거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마디로 정치적 어떤 개입을 통한 뇌물이나 이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구 환경, 환경 친화, 환경과의 공생 관계, 그 다음에 국제 차원에서 국제적 기업 심의, 평등과 공평 대우를 하고 처벌은 윤리적 판단 기준, 고발 의무, 개인의 책임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워놓은 게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비즈니스 윤리를 향상시키는 6가지 단계 앞서 우리 책에 본 교재에 나오는 것 외에 좀 나와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자, 물론 앞서 최고 경영진은 분명한 기업의 행동 규범을 채택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윤리적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죠? 최고 경영자. 자, 종업원들은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그 윤리적인 행동을, 윤리적인 어떤 실천을 기대하고 또 종업원들도 역시 관리자들, 이 관리자들도 최고 경영진들도 또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기를 서로 기대합니다. 관리자 모든 종업원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고려를 하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한마디로 어떤 걸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맞죠? 어떤 걸 하는 게 맞을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훈련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윤리 사무실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계도 확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고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와 하도급자들의 판매 대리점 또 고객 윤리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당연히 공급자와 하도급 이해관계자들이죠. 이해관계자들을 윤리적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변수를 들먹이면서 다른 어떤 모순된 방법으로 규칙과 방침을 어기고 또 거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윤리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10장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